내 아들 과거 세탁합시다. 이혼 도장 찍고 꺼져. 이년아. 아, 진짜. 7년을 새벽 4시에 배달 뛰고 시어머니 매장 격리에 세금 신고에 거래처 관리까지 이 사업 굴러가게 만든 게 전부 접니다. 대출 4억 7천? 제 명의요. 상가 임대차 계약? 제 명의요. 거래처 보증? 그것도 제 이름이에요. 근데 아들 사법고시 붙으니까 5억 던져놓고 꺼지래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나요? 시어머니한테 다 돌아갈 거라고 꾹 참으며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찍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시댁에서 울면서 전화 왔을 때 저는 이미 번호를 바꾼 뒤였습니다. 인간도 아닌 시어머니와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벗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책상에 법전을 펼친 채 고개를 떨군 준혁의 등이 보였죠.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준혁의 어깨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준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지만 깨지는 않았어요. 부엌 식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매장에 온라인 주문 송장 38건이 밀려 있었죠. 하나하나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5시 12분. 오늘도 2시간 자면 다행이겠다 싶었어요. 이 온라인 스토어 계정도 세무 프로그램도 거래처 관리 시스템도 전부 제 개인 이메일로 개설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컴퓨터 자판 하나 못 치시니까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 사법고시 최종 합격자 발표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준혁이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아, 할인아. 준혁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제 양팔을 잡았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붙었어. 나 붙었어.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준혁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혁의 눈가가 벌겋게 젖어 있었죠. 7년이었습니다. 새벽 배달, 과외 식당 일, 시어머니 매장 격리, 세무신고, 거래처 관리. 그 모든 날들이 이 한마디를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강말순 여사가 고급 한정식 집에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매장 납품업체 결제건이 남아서 30분 늦게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제 쪽을 한번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 늦으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부르면 다 제쳐놓고 와야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납품업체 결제 마감이. 됐어. 앉아. 시어머니는 이미 준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계셨어요. 우리 준혁이, 우리 아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역시 내 아들이야. 저는 자리 끝에 앉아 물잔을 들었습니다. 축하의 말 한마디가 제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섰는데 거울 너머로 시어머니와 준혁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혁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준혁이 입술을 깨물며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기쁜 날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합격 발표 사흘 뒤 오후 혼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합의서, 그리고 제 통장에 5억이 입금된 내역서를 밀어놓았어요. 어머님,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 크게 뜨고 잘 봐. 5억이야. 내 아들 과거 세탁값이다. 과거 세탁값이라뇨. 준혁이가 고시 7년 한 거, 자기 밥벌이도 못한 거, 세상 사람들이 알면 흠이야. 앞으로 법조계 나갈 사람한테 그러니까 네가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고 꺼져. 알겠어? 저는 그 5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매장 운영 자금 계좌. 그 계좌의 입출금 흐름을 7년간 관리해온 사람이 접니다. 시어머니가 운영 자금에서 무리하게 빼낸 거였어요. 7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매장 격리 장부를 새벽까지 맞추던 부엌 식탁. 시어머니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 명의로 사업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던 은행 창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하시며 거래처 보증일란에 제 이름을 쓰게 하셨던 날. 시어머니가 볼펜을 집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뭘 그렇게 뜸들여. 5억이면 내 인생에 다시는 못 볼 돈이야. 어서 찍어. 저는 볼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고요한 마음으로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어요.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는 게 맞지. 똑똑한 구석은 있었어.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한참을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대학 동기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아, 나 이혼했어.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야? 당장 나와. 그날 밤 서진을 만난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7년간 쌓아온 것들을 내 자산이라는 말로 꺼내놓았습니다. 거래처 네트워크, 온라인 마케팅 운영 경험, 유통구조에 대한 실전 지식. 서진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하리나, 나랑 같이 하자. 내 그 능력을 이제 내 이름으로 쓰자.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매장 관련 서류를 한 장씩 펼쳤어요. 제 명의 사업 대출 3건, 총 4억 7천만 원. 제 이메일로 개설된 온라인 스토어와 세무 프로그램 개정. 거래처 보증 2건. 시어머니가 5억을 빼낸 이상 매장 자금 흐름에 구멍이 생겼을 겁니다.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돌아갔죠. 이혼 신고가 수리된 다음 날 아침, 서진의 소개로 변호사 정태호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태호는 안경을 고쳤으며 제가 건넨 서류 뭉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한마디도 없이 서류만 들여다봤죠. 서아린 씨. 태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이 구조 알고 계셨습니까? 뭐요? 서아린 씨 명의가 빠지는 순간 이 사업은 유지가 안 됩니다. 대출 보증 구조하고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흔들려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7년간 느껴왔지만 한 번도 말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누군가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짚어준 순간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태호가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아린 씨 명의로 된 것들 하나씩 정리합시다. 보증인 자리에서 빠지고 임대차 계약 명의도 회수하고 전부 서아린 씨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날 오후 태호의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 3통을 작성했습니다. 사업 대출 3건에 대한 보증인 해제 요청을 은행과 시어머니 양쪽에 보내고 상가 임대차 계약의 명의 변경을 임대인에게 통보했어요. 태호가 서류 한 건 한 건에 도장을 찍으며 확인해 줬습니다. 전부 이혼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걱정 마세요. 내용 증명을 보낸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매장의 온라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했어요.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도 거래처 관리 시스템도 전부 제 개인 이메일로 만든 계정이었으니까 제 것에 대한 재접근 권한을 회수하는 것일 뿐이었죠. 마지막 비밀번호를 바꾸고 노트북을 닫는 순간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매장에서 제게 전화를 걸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 달 부가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7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처리해왔던 일.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이틀 뒤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아, 원룸 하나 찾았어. 보증금 싸고 여기랑 가까워. 내일 같이 가보자. 응, 고마워. 저는 짐을 쌌습니다. 5억 중 4억 5천은 창업 자금으로 묶어두고 나머지로 보증금과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겼어요. 좁은 원룸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사업계획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서진이 정해줬어요. 루미에르. 7년간 시어머니 매장을 운영하면서 파악한 유통구조의 허점, 온라인 판매의 전환율, 거래처 협상의 핵심 포인트, 전부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의 가게를 위해 쓰던 지식이 이제 제 이름 아래로 옮겨오고 있었죠. 그날 밤 서진이 원룸에 찾아와 맥주캔을 따며 물었습니다. 야, 근데 시어머니가 이번 달 부가세 신고 넘길 수 있을까?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잠시 생각했어요. 못 넘기겠지. 그럼 어쩌려고.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던 짐 하나가 툭 떨어져 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이 맥주캔을 제 쪽으로 밀어주며 웃었어요. 드디어 족쇄 풀렸다. 이할인.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사업계획서 첫 페이지 상단에 적힌 루미에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내 이름으로 하는 첫 번째 일.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매장 컴퓨터 앞에 앉아 세무 프로그램에 접속하려 했을 테고 로그인이 안 됐을 테고 온라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도 열리지 않았을 테고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가 전부 제 휴대폰에만 저장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7년간 며느리가 뭘 해왔는지 체감했을 겁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내용 증명이 시어머니에게 도착했습니다. 태호에게서 확인 전화가 왔어요. 서아린 씨, 내용 증명 수령 확인됐습니다. 상대 측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직접 응대하지 마시고 전부 저한테 넘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업계획서 12번째 페이지를 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내용 증명을 읽고 어떤 얼굴을 할지 떠올리지 않으려 했지만 잠깐 손이 멈추긴 했습니다. 잠시 뒤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집중해야 할 건 저쪽의 무너짐이 아니라 이쪽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내용 증명이 도착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아린 씨 상대 측 대리인한테 연락 왔습니다. 보증인 해제건이랑 임대차 건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데요. 만날 필요 없습니다. 서류로 처리해 주세요.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원룸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서진이 보내준 뷰티 시장 분석 자료를 펼쳐놓고 루미에르의 첫 제품 라인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매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솔직히 궁금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제가 할 일은 여기 이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장은
눈에 보이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관리하던 온라인 스토어가 일주일째 방치되면서 주문 미처리 건이 200건을 넘겼다는 걸 저는 나중에 태호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고객 항의가 쏟아졌고 시어머니가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제 계정으로 세팅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자체가 안 됐으니 하루 종일 화면만 들여다보다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주에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갔다고 들었어요. 제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던 원단 거래처와 부자재 납품업체에서 계약 당사자인 서아린이 해지를 통보해 왔으니 새로운 계약자를 세우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거래처들이 처음부터 저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아셨을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매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원단 납품업체 중 품질이 가장 좋았던 곳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서아린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아이고, 하린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저쪽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길래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이제 따로 사업을 시작해서요. 루미에르라는 브랜드인데 패키지 원단 공급건으로 상의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하린 씨랑 다시 일할 수 있으면 저야 환영이죠. 조건도 좋게 맞춰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단 공급 계약 될 것 같아. 조건도 좋아. 서진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미쳤다 진짜. 역시 서아린. 그 무렵 시어머니의 부가세 신고 마감일이 지났다는 걸 태호가 알려줬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구한 새 세무사가 매장 장부를 열어봤는데 제가 빠진 이후 한 달간의 매출과 매입 증빙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세무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동안 이 모든 실무를 한 사람이 혼자 처리한 거냐고 놀라워했답니다. 태호가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7년간 매일 새벽까지 했던 일이 전문가 눈에도 놀라운 분량이었다는 걸 이제야 확인받는 기분이었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세무사가 과거 장부까지 소급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수년간 매출 일부를 빠뜨리고 개인 지출을 사업 경비로 처리해온 정황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장부를 맞추면서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안 드러났지만 제가 빠진 상태에서 새 세무사가 원본 증빙을 처음부터 다시 맞추려 하니까 숨겨져 있던 구멍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거였습니다. 태호가 말을 이었어요. 새 세무사가 자기한테까지 책임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시어머니한테 당장 수정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도 더 이상 못 맡겠다고 통보했다더군요. 시어머니가 수정신고를 하던가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새 세무사가 자기 보호 차원에서 관할 세무서에 비공식 상담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가 수년간 본인 지시로 만들어 온 문제였고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호 씨,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고발도 추가 자료 제공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리 원칙 유지하겠습니다. 며칠 뒤 서진이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제 원룸에 들렀습니다. 저는 루미에르 첫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 시안을 화면에 띄워놓고 있었어요. 야, 이거 봐봐. 어떤 것 같아? 서진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깔끔하다. 근데 여기 로고 위치 좀만 올리자. 진열대에 놓였을 때 눈높이에서 바로 보여야 해. 아, 맞아. 내 말이 맞네. 서진이 맥주 캔을 따며 옆에 앉았어요.
근데 시어머니 쪽 많이 심각한가 봐. 태호 씨 말로는 세무조사까지 갈 수도 있대. 자업자득이지 뭐. 서진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너 괜찮아? 아무래도 7년 있었던 데니까. 저는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7년 동안 늘 어깨가 무거웠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서진이 제 어깨를 한번 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어깨로 내 짐만 져. 남의 짐은 그만 지고. 그날 밤 서진이 돌아간 뒤 저는 태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측에서 은행 보증인 교체권 관련 추가 담보 제공이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대출 3건 총 4억 7천만 원. 거기에 시어머니가 제게 건넨 5억을 운영 자금에서 무리하게 빼냈으니 매장 계좌 잔고까지 바닥난 상태. 시어머니가 보증인을 교체할 수도 추가 담보를 잡을 수도 없다면 매장은 버틸 수 없을 겁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혁이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떤 얼굴을 할까 잠깐 떠올랐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한 아들이 어머니 사업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것도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루미에르 사업계획서의 마지막 장을 열고 예상 손익계산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내일 아침 서진과 만나서 첫 제품 샘플 발주를 넣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노트북 화면에 흰 불빛이 좁은 원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방은 좁지만 처음으로 오롯이 제 공간이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 힘을 주며 마지막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서진과 함께 루미에르 첫 제품 샘플을 완성한 날이었습니다. 원룸 책상 위에 샘플 박스 3개를 나란히 놓고 서진이 하나씩 뜯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감 좋다. 이 정도면 사전 홍보 바로 들어가도 되겠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온라인 채널 세팅은 어디까지 됐어? 다 해놨지. 시어머니 매장 운영할 때 네가 쓰던 방식 그대로 적용했어. 사전 등록 페이지도 열어놨고. 서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전 주문 등록자 수가 이미 300명을 넘기고 있었어요. 아직 판매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반응 빠르다. 네가 7년간 갈아 넣은 노하우가 그대로 먹히는 거야. 이건 진짜 되겠다, 하리나. 서진이 샘플 박스를 다시 포장하며 씩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아린 씨 시어머니 측 대리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서아린 씨와 직접 면담을 요청하고 있어요. 직접 만날 이유 없습니다. 모든 소통은 태호 씨를 통해서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서진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면담 요청 거절했어. 당연하지. 감정으로 흔들려고 하는 거잖아. 절대 만나지 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직접 만나려는 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감정에 호소하려는 거였으니까요. 면담 요청이 거절된 다음 날 태호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어머니 매장 직원 2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밀린 급여 때문이래요. 그래요. 30년 넘게 운영한 매장에 이제 시어머니 혼자 남은 거죠. 저는 잠시 수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시어머니가 남편 사망 후 보험금으로 시작한 매장. 자수성가했다고 늘 자부하시던 그 매장에 혼자 남았다는 말에 잠깐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 우리 쪽에서는 변함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무렵 준혁 쪽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혁의 재혼 상대로 추진하던 한도윤의 아버지 한정수 변호사가 준혁에게 점심을 제안했다고 해요. 한정수가 식사 자리에서 준혁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준혁 씨, 어머니 사업에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부인 명의로 된 문제가 상당하다면서 준혁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수저만 내려놓았다고 했어요. 한정수가 물잔을 들며 이어서 말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혼담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혼담 재고를 통보한 거였죠. 그리고 며칠 뒤 한도윤이 직접 아버지에게 먼저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혼담은 제가 정리할게요. 아버지가 안 하셔도 돼요. 도윤이 스스로 철회를 결정한 거였어요. 한정수가 준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준혁 씨, 집안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준혁은 어머니의 사업 붕괴, 세무조사, 재혼 파기라는 세 개의 벽 앞에 혼자 서 있게 됐다고 했어요.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타이틀이 아무런 방패도 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이 소식을 태호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준혁이 처음으로 자기 처지를 직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년간 제가 어머니 매장의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볍게 여겼던 무관심, 제 명의로 대출과 보증이 진행되는 걸 가족이니까라며 묵인했던 비겁함, 어머니의 이혼 요구를 막지 못했던 나약함,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무게가 됐겠죠. 하지만 그건 준혁의 문제였고 저는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루미에르의 사전 홍보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서진의 마케팅 감각과 제가 7년간 쌓은 온라인 판매 경험이 맞물리면서 판매 시작 전부터 사전 주문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사전 주문 현황을 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인아, 사전 주문 500건 넘었어. 아직 정식 오픈도 안 했는데. 진짜? 벌써? 네가 시어머니 매장에서 쓰던 상세 페이지 구성법, 그거 그대로 먹히더라. 전환율 미쳤어. 저는 전화를 끊고 원룸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석 달 전까지 시어머니 매장에서 송장을 정리하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브랜드의 사전 주문 500건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주 금요일 태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서아린 씨 시어머니 측에서 세무조사 사전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세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과거 매출 누락이랑 경비 허위 처리가 수년간 반복되어 있고 기존 실무 담당자 없이는 소명 자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하네요. 기존 실무 담당자라면 네. 서아린 씨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5억 주고 내쫓은 며느리가 자기 사업을 살릴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태호 씨, 이전과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고발도 추가 자료 제공도 하지 않습니다. 저쪽이 스스로 만든 문제예요. 네. 분리 원칙 유지합니다.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내일은 루미에르의 공식 온라인 판매 시작일이었어요. 서진과 밤새 준비한 상품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상품 촬영, 상세 페이지 구성, 고객 응대 매뉴얼, 전부 시어머니 매장에서 7년간 갈고 닦은 것들이었죠. 다만 이제는 강말순 한복이 아니라 루미에르라는 이름 아래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서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준비 다 됐지? 떨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떨리긴.
7년 연습했는데 뭘? 서진이 웃는 이모티콘 대신 글자로 답했어요. 그래, 내 무대야 이제. 푹 자. 노트북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좁은 원룸의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제 이름으로 서는 거였습니다. 루미에르 공식 판매를 시작한 첫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이 실시간으로 주문 현황을 공유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할인아, 첫날 주문 700건 넘었어. 미쳤다 진짜. 재고 부족하면 안 되니까 납품업체한테 추가 발주 넣어놔. 내가 지금 전화할게. 첫 주가 지나면서 루미에르 제품이 뷰티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마케팅 감각과 제가 쌓아온 유통 경험이 맞물리면서 재주문율이 높게 나왔고 한 업계 매체에서 신생 브랜드 루미에르의 빠른 성장세를 짧게 다뤘어요. 기사 말미에 창업자 서아린의 이력이 소개됐습니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제가 시어머니의 한복 사업을 7년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력을 발견하고 기사에 포함시켰어요. 온라인에서는 시어머니의 사업체 이름까지 역추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서진이 기사 댓글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야, 댓글 보여? 시어머니가 사업 다 돌려주던 며느리를 내쫓았다고 난리야.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지. 기자가 알아서 쓴 거잖아.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서진이 피식 웃으며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모르는 번호에서 메일이 왔어요. 발신자 이름은 한도윤이었습니다. 서아린님, 저는 한도윤입니다. 최준혁 씨의 맞선 상대였던 사람이에요. 먼저 이 관계를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로펌 지식재산 전문팀에서 신생 뷰티 브랜드의 상표 보호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데 루미에르의 법률 자문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메일을 읽고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전 남편의 맞선 상대였던 여자. 경계심이 먼저 들었어요. 서진에게 메일을 보여주자 서진이 팔짱을 끼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뭐야 이 사람. 갑자기 왜? 상표 보호 쪽으로 자문을 하고 싶대. 근데 하필이면 준혁 맞선 상대가 좀 찝찝한데. 나도 그래. 근데 저는 도윤이 메일에 첨부한 상표 분쟁 사례 분석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해외 유사 브랜드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서 국내 브랜드가 이름을 빼앗긴 사례, 사전 방어 전략. 꼼꼼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서진아, 이 자료 한번 봐봐. 서진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던 서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일은 잘하네. 일단 한번 만나보자. 감정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필요한 판단이야. 알겠어. 근데 내가 옆에 있을 거야. 당연하지. 한편 같은 시기 태호에게서 시어머니 쪽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조사관이 과거 5년간의 매출 신고 내역과 실제 입금 내역 사이의 차이를 하나씩 추적하고 있다고 했어요. 추징 예상 금액이 가산세 포함 7억을 넘어섰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7억이요? 네. 거기에 대출 4억 7천 상환 압박이 동시에 가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전 재산을 합쳐도 부채 총액에 크게 못 미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어머니가 과거 사업 확장하면서 지인 명의를 빌려 체결했던 계약건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지인이 자기 책임을 줄이려고 시어머니가 요청해서 명의를 빌려준 거라는 진술서를 세무서에 냈다고 해요. 저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만든 구멍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어요. 태호 씨, 이전과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리 원칙.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5억을 테이블 위에 밀어놓으며 내 아들 과거 세탁값이다라고 말하던 그 표정. 지금쯤 텅 빈 매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실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혼담이 철회되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리나, 준혁이 내 회사 이메일로 연락해 왔어. 뭐? 너한테 면담을 요청하고 싶대. 내 이메일을 어디서 수소문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만날 필요 전혀 없어. 네가 알아서 거절해도 돼.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게. 서진이 바로 답했습니다. 왜? 만날 이유 없잖아. 나도 마무리가 필요해서. 서진이 한참 뒤에 답장을 보내왔어요. 알겠어. 근데 흔들리지 마. 다음 날 오후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준혁을 마주 앉았습니다. 며칠간 잠을 못 잔 듯 눈밑이 어두웠고 볼이 패여 있었어요. 준혁이 커피잔을 감싸 쥐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리나, 네가 어머니 사업을 이 정도로 돌리고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 저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커피잔을 감싼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가 한 일은 내 뜻이 아니었어. 네가 돌아와서 다시 정리해 줄 수는 없을까? 저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다시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다시 이용하고 싶은 거라는 거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어. 어머니 법적 문제 수습하는 게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유리문을 밀고 나오며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준혁이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카페를 나온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 서진과 함께 루미에르의 공식 판매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첫 달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넘기고 있었어요. 하리나, 재주문율 봐. 40% 넘었어. 첫 달에 이 정도면 대박이야. 서진이 노트북 화면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품력이 좋으니까. 패키지도 잘 잡았고 내 유통 감각이랑 내 마케팅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나 소름 돋았어 진짜. 서진이 주먹을 불끈 쥐며 웃었어요. 저도 덩달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주 금요일 대형 유통사 한 곳에서 입점 제안 메일이 왔습니다. 서진이 메일을 읽더니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하리나, 이거 봐. 입점 제안 왔어. 어디? 여기. 우리 론칭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3달 전까지 시어머니 매장에서 송장을 정리하던 제가 대형 유통사 입점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니. 가끔 이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서진아, 이거 조건 꼼꼼히 봐야 해. 수수료율이랑 납품 조건. 알지? 내일 태호 씨한테도 계약서 검토 부탁하자. 같은 시기 도윤과의 첫 대면 미팅이 잡혔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가 팽팽했어요. 서진이 제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도윤을 관찰하고 있었죠. 도윤이 먼저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색한 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일로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도윤이 테이블 위에 펼친 건 루미에르 상표의 해외 유사 등록 현황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이미 등록된 상표들, 향후 분쟁 가능성, 사전 방어 전략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진이 보고서를 넘기다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거 직접 다 조사한 거예요? 네. 루미에르 기사 보고 바로 작업했어요. 신생 브랜드일수록 초기에 상표 잡아놔야 나중에 피 안 봅니다. 서진이 저를 슬쩍 봤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보고서의 수준은 인정할 만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몇 번 더 만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도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줬어요. 미팅이 끝나고 카페를 나서는데 서진이 팔짱을 풀며 말했습니다. 인정한다. 일은 잘해. 그치? 근데 아직 경계는 풀지 마. 몇 번 더 보고 판단하자. 당연하지. 한편 시어머니 쪽은 추징금 문제에 더해 새로운 구멍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과거 사업 확장 과정에서 지인 명의를 빌려 체결했던 계약건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해요. 명의를 빌려줬던 지인이 자기 책임을 줄이려고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진술서를 세무서에 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금 문제에 더해 명의 차용에 대한 추가 법적 책임까지 떠안게 된 거죠. 준혁은 어머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수원 생활비까지 끌어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고 해요.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아직 연수원생 신분이라 소득 증빙이 안 돼서 거절당했고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타이틀이 당장의 돈 문제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현실이 준혁을 짓눌렀을 겁니다. 태호가 이 소식을 전하며 물었어요. 서아린 씨, 혹시 입장 변화 있으신 건 아니죠? 없습니다. 저쪽이 스스로 만든 문제예요. 우리 쪽에서 고발도 자료 제공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대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경제 매체 인터뷰가 잡혀 있었어요. 루미에르의 성장세를 다루고 싶다며 기자가 연락해 왔거든요. 다음 날 오후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기자가 펜을 들고 물었어요. 7년간의 경력이 창업에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사업을 대신 운영하면서 경영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겪었어요. 그 시간이 학교였죠. 그러면 그 경험에 감사하는 편인가요? 수업료가 너무 비쌌어요. 기자의 펜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기자가 저를 올려다보며 뭔가를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인터뷰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올라간 날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 사업체 이름까지 역추적한 댓글이 달리면서 이미 사실상 폐업 상태인 한복 매장의 온라인 리뷰에 비난이 줄을 이었어요. 서진이 댓글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왔습니다. 야, 시어머니 매장 리뷰 완전 난리야. 근데 너 일부러 이름 언급한 거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기사 어디에도 시어머니 이름이나 매장 이름 안 나와. 사람들이 알아서 찾은 거야. 그치. 네가 한 건 그냥 내 이야기를 한 것뿐이니까. 그날 밤 태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혁에게 전화해서 할인이 자신을 망하게 하려고 언론에 다 퍼뜨린 거라고 울며 호소했다고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사 어디에도 시어머니를 직접 공격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준혁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박했다는 말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할인이는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준혁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전화가 끊긴 뒤 시어머니는 텅 빈 매장에 홀로 앉아 있었을 겁니다. 7년 전 제가 처음 장부를 정리하며 어머님, 세금 처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시끄러워. 네가 뭘 알아라며 면박을 주셨던 그 기억을 떠올리셨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루미에르의 다음 분기 계획을 정리했어요. 대형 유통사 입점 조건 최종 검토,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조사, 도윤팀과의 상표 등록 일정.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더미는 7년간 시어머니 매장에서 느꼈던 그 무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제 이름으로 쌓아가는 일이었으니까요.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린 씨, 시어머니 매장이 공식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0년 넘게 유지해온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는 뜻이었죠. 그래요. 매장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 날, 준혁 씨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빈 매장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마네킹만 남은 진열대, 꺼진 조명, 먼지가 내려앉은 카운터.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루미에르의 대형 유통사 입점 계약 최종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서진과 함께 유통사 본사 회의실에 앉아 계약 조건 마지막 조율을 마쳤습니다. 유통사 담당자가 계약서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서 대표님, 론칭 2달 만에 이 정도 성장세면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좋은 파트너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진이 회의실을 나서며 제 팔을 툭 쳤어요. 야, 서 대표님이래. 어감 좋다. 서진아, 아직 갈 길 멀어. 알아. 근데 오늘만큼은 좀 기뻐해도 되잖아. 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시어머니의 사업이 끝나는 같은 날, 제 사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유통사 입점이 확정되면서 사업 규모가 커졌어요. 직원 수가 10명을 넘기면서 첫 정식 사무실로 이전하는 날이 왔습니다. 서진이 사무실 입구에 루미에르 간판을 직접 걸었어요.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간판을 고정시키며 소리쳤습니다. 할인아, 올려다봐. 저는 고개를 들어 간판을 봤습니다. 루미에르. 흰 바탕에 검은 글씨. 남의 가게 간판 아래서 7년 일하다가 이제 우리 간판이야. 서진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목이 먹먹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사무실 이전 무렵 도윤과의 3번째 미팅을 거치면서 서로에 대한 경계가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도윤이 루미에르 상표의 해외 등록을 자신의 팀에서 전담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서를 가져왔어요. 서진도 제안서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계약하자. 도윤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결정해 주시네요. 서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3번 봤으면 충분히 봤죠. 일 잘하는 건 인정하니까. 이로써 도윤은 감정적 관계가 아닌 사업적 파트너로서 루미에르의 일원이 됐습니다. 한편 준혁은 어머니의 개인회생 절차와 세무조사 대응에 매달리느라 연수원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매장 폐업과 동시에 은행 대출 전액 상환 요구가 떨어졌고 갚을 능력이 없는 시어머니는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아들이 어머니의 개인회생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도윤이 전해줬어요. 업계에서 이야기 돌아요. 사법고시 칠수에서 붙었는데 어머니 사건 때문에 연수원 꼴찌래요.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정리했어요. 그건 연민이었지 미련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무렵 준혁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태호의 사무실 주소로 온 편지를 태호가 전달해줬어요. 봉투를 뜯고 접힌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하리나, 7년 동안 네가 무엇을 감당했는지 이제야 이해한다. 어머니 사업을 네가 다 돌린다는 걸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긴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다. 미안하다. 저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준혁의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손이 떨리면서 썼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죠.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그 주말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추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7년을 되짚어 봤어요. 새벽 배달을 마치고 시어머니 매장 장부를 정리하던 부엌 식탁. 제 명의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삼켰던 말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7년이 낭비가 아니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줬어요. 억울하고 분했던 날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며칠 뒤 루미에르의 분기 실적을 정리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세가 숫자로 확인됐어요. 서진과 함께 해외 시장 진출에 윤곽을 잡기 시작했고 도윤의 팀이 해외 상표 등록을 전담하기로 하면서 루미에르는 원룸에서 시작한 작은 브랜드가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는데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서진이 코트를 입으며 뒤에서 말했습니다. 간판 조명 오늘 달았는데 어때? 저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루미에르 글씨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루미에르 사무실에 간판 불이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유통사 입점과 해외 시장 첫 수출을 성사시키면서 연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망 스타트업으로 선정됐고 투자사 3곳에서 본격적인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이 투자 제안서를 출력해서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어요. 하리나, 3군데나 왔어. 조건 다 괜찮은데 어디로 갈까? 태호 씨랑 도윤 씨한테 계약서 검토 먼저 부탁하자. 서두를 필요 없어. 맞아. 꼼꼼히 보고 결정하자. 투자 유치 미팅이 진행되던 시기 경제 매체에서 루미에르의 성장 스토리를 심층 인터뷰로 다뤘습니다. 기자가 녹음기를 켜놓고 물었어요. 시댁 사업의 경험이 창업의 밑거름이 됐다고 하셨는데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5억을 테이블에 밀어놓던 손, 이혼 도장 찍고 꺼지라던 목소리, 그리고 7년간 새벽마다 장부를 정리하던 부엌 식탁. 감사와 원망은 동전의 양면이라 어느 쪽인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움직였습니다. 인터뷰가 보도된 무렵 시어머니의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태호가 전해줬어요. 준혁 씨가 어머니를 법원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더군요. 그래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후회하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 애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라고.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 대해 제가 뭔가를 느낄 필요는 없었습니다. 태호 씨, 감사합니다. 참고만 할게요. 네. 준혁은 결국 연수원을 수료했지만 성적이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대형 로펌은 어디에서도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어머니의 빚 정리를 위해 소규모 법률사무소에 겨우 취직했다는 소식을 도윤이 전해줬어요. 업계에서 다들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칠수 끝에 붙어놓고 이렇게 됐으니. 도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왕관을 쓰고도 이렇게 초라한 일상이 됐다니. 하지만 그건 연민이었지 미련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화면을 열어봤습니다. 잘 살아. 진심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 준혁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어요. 짧은 세 문장 안에 준혁이 담을 수 있는 모든 게 들어 있었죠. 미안함도, 후회도, 그리고 놓아줌도. 당신도 잘 살아. 짧게 답장을 보낸 뒤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화면에서 준혁의 이름이 사라지는 걸 보며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어요. 7년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준혁에게 마지막 답장을 보낸 그 주 투자계약 서류가 최종 확정됐어요. 사무실 회의실에서 서진과 나란히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표이사 서아린이라고 적힌 칸 옆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서진이 말했어요. 대학교 때 기숙사에서 화장품 만들어 팔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저는 웃으면서도 도장을 찍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서진이 그 떨림을 봤는지 제 손을 한번 꾹 잡아줬어요. 투자 계약을 기념해서 사무실에서 소규모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진과 도윤, 태호, 그리고 루미에르 초기 직원들이 종이컵에 샴페인을 따라 건배했어요. 도윤이 제 옆으로 와서 종이컵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맞선 상대의 전 부인이라는 어색한 관계였는데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도윤의 눈을 보며 웃었어요. 여자들이 남자를 사이에 두고 싸워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도윤이 피식 웃으며 종이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맞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태호가 옆에서 종이컵을 들며 끼어들었어요. 서아린 씨,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처음 만났을 때 서류 뭉치 들고 오시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태호 씨, 그때 저 많이 불안해 보였죠? 솔직히요? 불안하기보다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태호의 말에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단단하기보다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 무서움을 안고도 움직인 게 지금의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파티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한 뒤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준혁의 편지와 이혼 당일 시어머니가 밀어놓았던 5억 입금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2장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어요. 준혁의 삐뚤빼뚤한 글씨, 시어머니가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놓은 입금 금액, 7년의 흔적이 종이 2장에 담겨 있었죠. 파쇄기 앞에 섰습니다. 종이를 투입구에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잘게 잘려 내려갔습니다.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짧게 울린 뒤 멈추었어요.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건물 밖에서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루미에르 간판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7년 전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며 느꼈던 피로가 떠올랐어요. 지금도 피로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피로였습니다. 그때는 남의 삶을 떠받치느라 지쳤고 지금은 제 삶을 세우느라 지친 거니까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진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내일 아침 미팅 자료 보내놨으니 확인해. 걸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어.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7년간 이 문을 열 때마다 느꼈던 무게가 오늘은 없었어요. 헬멧 대신 코트를 벗어 걸면서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셨나요? 하린 씨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자꾸 새벽 4시 반에 헬멧을 벗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배달 끝내고 돌아와서 남편 어깨에 담요 덮어주고 또 시어머니 매장 송장 정리하러 부엌에 앉던 그 뒷모습. 그 시간을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당연한 거라고, 가족이니까 하는 거라고 그렇게 7년이 지나간 겁니다. 근데요, 하린 씨가 대단한 건 원망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장 찍고 나와서 울지도 않고 그날 밤 바로 자기 인생을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남의 가게를 위해 갈고 닦은 실력을 이제는 자기 간판 아래서 빛나게 만들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자기 이름을 지우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묵묵히 버텨온 그 시간 헛된 게 아닙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차례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